자, 저희 지난 시간에 보셨던 거 복습 좀 해보시죠. 자, 일단 합병, 사각결합에서 이렇게 합병하는 경우에 해야 될 회계 처리를 먼저 보셨었죠. 그래서 기초 솔루션 책, 기초 솔루션 책 53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사가 B사를 합병하게 되면은 B사 주주에게 대가를 주면서 B사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이렇게 취득하는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B사의 자산을 취득 자산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B사의 부채를 인수 부채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이 B사의 자산 부채를 그냥 A사가 직접 파악하기에는 너무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B사의 재무 상태표에 인식되어 있는 자산 부채를 가져온다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근데 이 B사의 재무 상태표에 인식되어 있는 자산과 부채는 이 B사의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B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이나 지적재산이나 잠재력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B사의 그 잠재력을, 무형자산 등을 더 인식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B사가 재무상태표 작성할 때 적용했던 인식 기준과 그리고 저 사업결합의 회계 처리일 때 자산 부채를 인식하는 회계 처리는 기준이 다르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정리했었습니다. B사가 재무상태표 작성할 때는 그 자산 부채를 이렇게 인식 기준을 충족해야지 인식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을 충족해야지 인식할 수 있다 말씀드렸지만, A사가 사업결합할 때는 정의만 충족하면, 자산부채의 정의만 충족하면은 뭐 그 외엔 따지지 않는다. 물론 요 사업결합 합병 거래에서 A사와 B사 주주 사이에서 거래한 교환한 그 자산부채이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만 충족하면 인식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새로 인식되는 자산부채들이 여러 가지 등장한다. 그 내용들을 뭐 무형자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살펴보셨었죠, 그죠? 좀 이따 보시고요. 그다음 B사의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산부채들은 원가, 역사적 원가로 보통 계산을 하는데, 사업결합 합병에서는 공정가치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를 하면서 새로 취득한 자산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그래서 금액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 인식되는 자산부채들, 새로 인식되는 자산부채들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형자산, 그리고 우발부채, 보상자산,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여기서 몇 가지 추가된 내용들 잠깐만 필기를 해보면은, 무형자산은 일단 정의를 충족하면은 자산을 인식할 수 있는데, 근데 무형자산은 식별 가능해야지 그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죠. 식별 가능성이라는 추가로 요구합니다. 그래서 분리 가능하거나 또는 계약상 법정 권리여야지 식별 가능하다, 정의를 충족한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다음 무형자산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재취득한 권리, 다시 취득한 권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A사가 B사에게 그 자기의 지적재산을 돈 받고 빌려줬는데, 근데 그 B사가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을 다시 합병하면서 취득한다. 그래서 A사가 B사에게 빌려준 뭐 상표권, 이렇게 빌려준 상표권을 합병하면서 다시 취득한다. 그러면 이 상표권은 A사의 상표권이기 때문에 A사의 자산으로 볼 수 있느냐? 원래는 안 되지만 인정해준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재취득한 권리 가장 대표적인 무형산이었고요. 그다음 우발부채, 원래는 우발부채 부채로 인식 안 합니다. 근데 인식할 수 있게 허용해줬고, 보상자산, B사의 이전 주주가 A사에게 보상해주는 저 보상자산도 자산 인식할 수 있게 해준다. 그다음에 합병 관련해서 이연법인세 자산부채가 새로 등장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가능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 B사의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만 합병의 회계처리에 포함한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B사의 자산부채를 회계에서는 공정가치로 인식하는데, 세법에서는 만약에 장부맥으로 인식하라고 한다. 그럼 그 차이에 따라서 유보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이연법인세 부채가 인식이 됩니다. 또 B사가 가지고 있던 이연법인세 자산이 있는데, 거기 실현 불가능해서 인식을 안 했어요. 근데 실현 가능해졌다. 합병하면서 실현 가능해졌으면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새로 인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도 합병의 회계처리 쪽에다가 포함해서 인식하시면 되겠다. 그다음 공정가치 계산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일단 공정가치라는 것은 모든 요인들을 다 반영한 후에 반영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확실한 현금을 갖는 자산이라 하더라도 공정가치에다가 따로 대손충당금 또는 평가충당금을 추가로 반영하시면 안 되죠. 이미 공정가치 계산에 포함이 된 요소들이기 때문에 추가로 또 차감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 취득자가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방식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A사가 합병하고 나서 B사의 자산 중에서 쓸모없는 거 안 쓰려고 해요. 그러면 A사 관점에서는 그 자산의 가치가 빵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공정가치라는 것은 그렇게 계산되는 게 아니다. 공정가치라는 것은 시장에서 그 거래되는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어떤 회사가 자기 안 쓴다고 공정가치가 0이다? 이렇게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또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측정하셔야 된다. 종합원금이나 주식기준보상 거래는 각각 기준서에 따라 측정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재취득한 권리, 다시 취득한 권리, 이 녀석은 아까 보셨던 무형산의 일부 이 친구 있는데, 근데 이 녀석은 공정가치 계산하실 때 갱신 가능성, 지금 현재 계약 기간이 있지만 앞으로 갱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갱신 가능성을 고려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기간에 기초해서만 계산을 한다. 그래서 이 재취득한 권리는 계속 잔여 계약 기간이라는 게 등장했었죠, 그죠? 그다음 매각 예정 비유동산은 순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이런 예상이 있었고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B사가 리스의 당사자이다. 그래서 리스를 이용하거나 리스를 제공하는 상황이다. 그럼 B사가 그 리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산부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 자산부채를 A사가 합병하는 A사가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등장한 게, 만약에 B사가 리스 이용자다. 그러면은 B사는 장부에 사용권상과 리스 부채 달고 있었겠죠. 근데 그 리스 부채 사용권상 원래 장부에 달리는 금액 싹 무시하고,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새로운 금액으로 계산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리스 부채는 나머지 리스의 현재 가치로 계산하시면 되겠고 사용권자는 그 나머지 리스의 현재 가치에다가 시장 조건에 비해 유리한 부분은 더하시고 불리한 부분은 빼시면 됐었죠. 그래서 기존의 리스 부채의 사용권자를 얼마나 달았던지 관계없이 새로운 금액으로 인식을 한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운용 리스 자산 이 녀석. 만약에 이 B사가 운용 리스 제공자다. 그래서 운용 리스를 제공하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 그럼 그 자산 어떻게 측정하시면 되느냐? 그냥 공정가치로 측정하시면 돼요. 그냥 공정가치로 측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비슷한 자산인 사용권 자산을 측정할 때 이렇게 시장 조건에 비해서 유불리한 리스 조건의 부분을 따로 가감을 했는데 그럼 이 운용 리스 자산도 그렇게 유불리한 부분을 가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 이미 공정가치 계산할 때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 그 자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모든 요인들을 다 고려한 것이 공정가치이기 때문에 공정가치 계산하고 나서 이런 추가적인 내용들을 더 반영할 필요 없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이 부분 B사가 금융리스 제공자인 경우 이 경우는 저희가 다루지 않았었는데요. 왜냐면 실제로 기준서에 없습니다. B회사가 다른 회사에게 금융리스로 자산을 빌려줘요. 그럼 이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자산이 리스 채권일 텐데 이 금융리스 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리스 채권을 A사가 합병하면서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리스 채권은 그냥 저희 금융자산 삼각환과 측정 금융자산, 뭐 FB, OCI 금융자산 이런 금융자산들 취급을 해요. 금융리스에서 리스 제공자 리스 채권은 그냥 금융자산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다른 여타 금융자산들과 마찬가지로 공정가치로 측정하면은 더 이상 얘기할 게 없기 때문에 기준서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아요. 자, 그렇고요. 그다음 이전 대가 이렇게 해서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이전 대가 자 등장했는데요. 그래서 여기까지 요 B사의 자산 부채가 무엇이느냐 이거 보셨고 그다음에 보셨던 내용이 저 이전 대가 B사 주주에게 주는 이전 대가가 무엇이 있고 얼마의 금액으로 측정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정가치죠. 그래서 별거 없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시면 돼요. 공정가치. 다만 그 이전 대가를 주는 자산들 중에서 장부매가 공정가치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처분한 것을 간주해서 처분 손익을 인식한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지를 이전 대가를 준다라고 한다면은 토지가 여기 이전 대가에 들어갈 텐데 근데 이전 대가 토지가 장부에 80원에 달렸으니까 일단 80원으로 없애주시고 공정가치의 차이는 처분이익 20원을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자, 그렇고요. 다만 이러한 자산을 회사가 이전 대가를 주고 계속 통제한다. 줬는데 그 자산이 다시 나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계속 통제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취득일의 장부명을 측정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어서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분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내용만 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조건부 대가. 조건을 달아놓고 주는 대가를 조건부 대가라고 했는데 근데 그 조건부 대가 역시 마찬가지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조건을 달아놓고 준다고 하더라도 공정가치로 측정한 똑같아요. 다만 그 조건부 대가는 분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돈을 준다? 그럼 부채로 분류가 되고요. 주식을 발행해 준다? 그럼 자본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다음 오히려 줬던 대가를 다시 받아온다? 그럼 자산으로 분류를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자본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식을 발행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고정된 수량, 확정된 수량의 주식을 주는 조건을 걸어놔야 돼요. 만약에 주는 주식의 수량이 변동한다? 그럼 부채로 분류된다. 이런 것도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아직 1차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2차 시험에서는 이렇게 합병하고 나서 조건부 대가를 이 변동하는 수량의 조건부 대가, 주식을 발행하는 조건부 대가를 제시하고 합병 후에 부채가 얼마냐, 자본이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시 변동하는 조건부 대가를 제시를 해요. 그럼 얘는 부채로 분류가 되죠. 그리고 나서 합병 후에 부채가 얼마냐, 자본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요 조건부 대가는 부채를 분류해서 답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전 대가 결정됐으면은 합병하면서 취득한 자산부채 순액과 대가의 차이를 영업권 또는 영업감에서 차이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이렇게 합병하면서 이전 대가를 준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취득 관련 수수료가 발생했다. 그럼 합병과 별도로 비용 처리 또는 뭐 관련된 중급회계에서 배우셨던 회계 처리를 하면 된다 말씀드렸었죠. 그다음 사업결합의 기타 사에서 합병할 때 한 번에 합병한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합병하면 어떤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되느냐. 즉 A사가 원래 B사 주식을 일부 가지고 있었고 추가로 90%를 취득해서 합병했다. 그럼 이 경우에 해야 될 회계 처리는 단순히 그냥 90%에 대해서만 대가를 주고 합병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주식을 처분하고 공정가치로 처분하고 그 공정가치까지 포함한 대가를 주면서 합병한 것으로 해석을 했었죠. 그래서 이 이전 대가, 합병에 대한 대가 안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분의 공정가치만큼 처분하면서 받은 돈을 주고 그리고 추가로 취득한 90%에 대한 대가를 이렇게 한 번에 같이 주면서 100%를 다 합병했다라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이던 저 주식은 또 10% 주식은 이제 합병하고 나면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에 합병을 위해서 희생한 자산 이전 대가의 정의를 충족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식도 이전 대가에 포함해야 되는데 그냥 장부매 그대로 이전 대가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가치로 처분한 것처럼 간주해서 공정가치로 이전 대가에 포함한다. 처분 손익을 인식했었죠, 그죠? 자, 그렇고요. 그다음 잠정금액의 조정이라는 거 배우셨었죠? 잠정금액의 조정이라는 것은 저희가 합병하고 나서 그 합병의 회계 처리 완성하기까지 시간이 촉박할 때 임시금액을 그죠? 12월 30일까지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은 한 달 동안에 그 임시금액을 넣을 수 있는데 그 임시금액을 잠정금액이라 했습니다. 근데 그걸 합병하고 나서 이제 1년 동안
측정 기간을 주고 그 임시로 쓴 금액들을 다시 한번 제대로 계산할 수 있는 이제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을 줬죠. 그걸 측정 기간이라고 했고요. 1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발견된 사건들을 수정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취득일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사건을 그 이후에 발견해서 수정하는 것은 소급 수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잠정 금액의 조정이라고 불리면서 소급 수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취득일 이전에 존재했던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발생해서 그 이후에 발견된 사건이다. 그러면은 잠정 금액의 조정을 하시면 안 되죠. 마치 보고기한화 사건 중에서 수정을 요하지 않는 또는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한화 사건 그 요건과 비슷했습니다. 그럼 잠정 금액의 조정의 요건에 해당한다. 취득일 이전에 이미 존재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느냐? 과거에 했던 회계 처리, 이 사업결합 합병의 회계 처리에 있는 자산 부채 또는 이전 대가 금액들을 조정하시면서 잔액으로 계산되는 영업권을 조정하시면 되죠. 그래서 잠정 금액의 조정이 일어나면 저 영업권 금액이 같이 조정이 된다. 이런 것들 살펴보셨던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 조건부 대가의 후속 특정도 있었는데요. 조건부 대가라는 것은 조건을 달아놓고 대가를 주기 때문에 조건은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얼마를 줄지 또는 실제로 줄지 말지가 계속 변동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조정해 주셔야 되는데, 근데 그 변동의 원인이 잠정 금액의 조정이다. 합병한 날짜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 이전에 존재했던 사실을 조정해 줘야 된다. 그럼 똑같이 소급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조건부 대가가 자본으로 분류됐건 자산 부채로 분류됐건 관계없이 다 뜯어 고치시면 돼요. 근데 잠정 금액의 조정이 아니다. 과거에 합병일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그 이후에 발생한 사건 때문에 그 금액이 변동한다. 그러면 자본은 건들지 않고 이 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만 그 공정가치 변동을 단기 손익으로 반영한다. 이런 내용 배우셨었죠. 그래서 뭐를 회계 처리들 쭉 보셨었고요. 근데 마지막 영업권. 영업권은 손상검사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금 창출 단위라는 그 단위에 포함해서 같이 손상검사 하시면 되는데, 손상차손 인식할 때는 영업권 먼저 차감하고 손상 환입할 때는 영업권은 환입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배우셨었고, 그 다음에 자산들의 장부액에 비례해서 배분하시면 된다. 그래서 뭐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표를 어떻게 찾는지 순서만 잘 지키시면 된다 말씀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손상 직전에 자산 일단 먼저 감가상각해서 금액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보통 이제 그 현금 창출 단위의 손상은 손상 전 자산의 장부액과 회수가능액 을 비교해 봤을 때 이 손상 금액이 일단 1차적으로 영업권에 먼저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영업권에 먼저 배분을 해 주시고, 그다음 이제 나머지 자산들의 장부 금액에 비례해서 손상을 배분해 주시면 되는데, 근데 그 나머지 자산들의 장부액의 합계와 그다음에 손상 후 자산들의 합계를 비교해서 이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이거를 계산해 주셔서 장부액을 그대로 조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손상을 배분하고 나서 한도에 걸린다. 그래서 그 자산들의 손상의 한도라는 것은 바로 이 친구들이었죠. 개별 자산의 회수 가능액. 그래서 개별 자산의 순공정 가치나 개별 자산의 사용 가치 이러한 회수 가능액이 존재한다면 그 한도까지는 손상을 인식하면 안 됩니다. 한도만큼은 남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지의 한도가 있다. 그러면은 이 토지 금액까지만 토지의 회수 가능액까지 한도까지만 배분해 주시고 나머지 자산들의 합계가 얼마가 돼야 될지 좀 체크하셔야 됩니다. 다른 색으로 쓸까요? 그래서 손상 전 그 나머지 자산들의 장부 금액에 손상 후 그 나머지 자산들의 배분돼야 될 금액에 또 비율을 계산하셔서 손상 차손을 배분하시면 됐었다. 그래서 결국 이 한도라는 것도 그렇고 자산의 회수 가능이라는 것도 그렇고 손상이란다. 자산의 장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자산의 장액 기준으로 먼저 비율을 계산하신 다음에 손상은 맨 마지막에 한번 계산해 보시는 게 좋아요. 손상 차손 금액 자체를 배분하는 게 아니라 손상 후 자산의 금액이 얼마가 돼야 될지를 기준으로 자산 금액들을 먼저 배분하신 다음에 손상은 나중에 마지막에 한번 계산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손상 차손을 배분하게 되면은 손상 차손 배분한 다음에 자산 한도 계산해보고 다시 또 손상 차손 계산하고 이 왔다 갔다 해야 돼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자산의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배분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손상 금액은 최종적인 이 자산의 금액과 손상 전의 자산의 금액을 비교해서 한도 금액, 손상 금액을 이렇게 뽑아내시면 되겠죠. 그래서 손상 차손 계산 지난 시간에 계산해 보셨죠. 자, 그래서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네, 마지막 기존 계약 관계 정산. 이런 것들 보셨었는데, 기존 계약 관계 정산이라는 것은 합병, 사업결합의 회계 처리를 하기 전에, 거래를 하기 전에 이미 A사, B사가 서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계약이 아닌 소송 사건 같은 것에 휘말려 있을 수 있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 그 관계를 가진 상태에서 합병한다라는 것은 이 합병의 대가 안에 기존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 기존에 저런 그 서로 얽혀 있는 관계를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주는 돈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약 관계 좀 복잡하니까 계약적인 관계가 아닌 소송 사건에 휘말려 있었다. 그러면 A사가 B사한테 10원만큼 소송 사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금액이 있는데 그걸 감안하고 A사가 B사를 합병했다. 그러면은 저 A사가 B사에게 준 대가 안에는 요 소송 사건 때문에 줘야 될 손해배상 금액 10원, 요 10원만큼의 대가가 조기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진정한 이전 대가는 10원만큼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진정한 합병에 대한 대가다. 그래서 합병할 때는 저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만 이전 대가로 가야 된다. 이렇게 분리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기존 관계를 정산하는 경우 이렇게 합병의 거래가 아닌 다른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분리를 해서 회계 처리가 됐었습니다. 자, 그렇고요. 노란색만 들어가야 된다. 자, 마지막. 네, 진짜 마지막. 자, 이번에는 이제 A사가 B사랑 합병을 하는데 이번에는 B사가 B사 종업원에게 주식 기준 보상, 주식 선택권을 준 상황이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A사가 B사를 합병할 때 이 B사의 종업원에게 준 주식 기준 보상 무시하고 그냥 합병하면 되느냐? 아니죠. 이렇게 A사의 주식 기준 보상을 보통 대체해 줍니다. 그죠? 그래서 A사가 B사 종업원에게 B사는 사라지니까 B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B사의 주식 기준 보상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A사가 자기의 주식을 받을 수 있는 A사의 주식 기준 보상을 줍니다. 일단 저 A사의 주식 기준 보상 주는 것은 이전 대가로 분류가 돼야 됩니다. 왜냐면 B사 종업원이긴 하지만 잠재적인 주식을 받아갈 수 있는 잠재적인 주주이기 때문에 이 잠재적 주주에게 저 대가를 주는 것이라 봐서 주식 기준 보상이라는 대가를 주는 것이라 봐서 이 B사 주주에게 주는 이전 대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합병할 때 회계 처리할 때 여기 이전 대가에 주식 선택권 한 줄 추가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들어갈 금액을 얼마로 해야 되느냐? 선택지는 세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서 이 2번을 쓴다. 셋 중에서 이 녀석을 쓴다. 그래서 기존에 B사 주식기준보상의 부여일, 맨 처음에 부여했을 때의 공정가치, 이 녀석은 장부맥일 거고요. 그다음 합병하는 날짜, 취득일, 합병하는 날짜에 이 B사 주식기준보상의 공정가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주는 A사의 주식기준보상의 공정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실제로 주는 것은 얘인데 이전 대가는 이 금액으로 봅니다. 왜냐? 이 금액보다 원래 종업원이 가지고 있던 B사의 주식기준 보상보다 더 주는 부분을 합병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합병하고 나서 야, 너 열심히 일하면은 내가 주식기준 보상 좋은 거 주는 거니까 같이 한번 잘해보자. 그래서 종업원에 대한 보너스의 개념으로 합병 후에 A사의 열심히 일하라는 그런 종업원에 대한 보너스의 개념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 대가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결합 후에 인식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요 금액이 100원이고 요 금액이 120원이면 요 100원이 이전 대가에 포함되고 20원만큼의 차익은 합병 후에 주식보상비용, 주식선택권 인식한다. 이런 것들 말씀드렸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종업원에 대한 주식기준 보상 정리했었고요. 그다음 자 지분법 보실 텐데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 잠깐만 정리해 보면은 일단 지분법은 언제 하느냐? 합병이 아니라 단순히 주식을 취득했을 때 수행하고요. 그 주식을 20% 이상 취득해서 A사가 의결권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유의적인 영역이라는 것을 갖게 되었을 때 그때 지분법을 행합니다. 그래서 의결권을 많이 갖게 되어서 지분율이 20% 이상이 되면은 20% 미만의 의결권을 갖는 주식과는 좀 다른 유형의 주식이 돼요. 그냥 뭐 주식을 10%만 가지고 있다, 5%만 가지고 있다. 이런 주식은 단순히 주식을 팔아서 돈을 벌려고 가지고 있는 주식입니다. 주가 오르면은 주식 팔아서 돈 벌고 주가 떨어지면은 어쨌든 주식을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봐요. 하지만 이 주식의 지분율이 20% 이상 되면은 더 이상 그 주식의 보유 목적이 주식 팔아서 돈 벌기 위한 목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순히 주식을 팔아서 돈 벌기 위해서는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오히려 분산 투자를 하거나 다른 주식을 사는 게 낫지 한 곳에 그렇게 몰아서 취득하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20% 이상 그렇게 보유하는 주식은 뭔가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유의적인 영역을 행사하기의 목적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단순히 주식을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주식이 가지고 있는 의결권을 행사해서 저 B사를 좀 내 맘대로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이제 그 입김을 넣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같이 뭐 좀 조정을 하고 싶은 의도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기업 투자 주식의 보유 목적은 유형자산과 똑같다고 봐요. 금융자산처럼 팔아서 돈 버는 목적이 아니라 유형자산처럼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관계기업 투자 주식의 많은 부분들이 유형자산과 같이 그 기준서의 내용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이라고 해서 금융자산 쪽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기업 투자 주식은 유형자산과 좀 비슷하다라고 접근 방식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유의적인 영역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보유하는 그 보유 목적인 유의적인 영역을 사용하는 방식인 이 주식을 관계기업 투자 주식이라고 이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한다. 그럼 지분법 어떻게 적용하느냐? 자, 이 사례 기억나시죠? A사가 이제 B사의 주식을 30% 취득했습니다. 450원에 샀어요. 450원에 사고 관계기업 투자 주식 450원 회계 처리했는데 근데 어느 날 B사의 재무 상태표를 보니까 자산은 1,000원, 자산은 1,500원, 부채는 500원, 자본이 1,000원이 있더라. 그럼 주식이라는 것은 자본이 증가할 때 발행된 것이기 때문에 자본의 가치에 지분율만큼을 곱해서 그 주식의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A사 관점에서는 B사의 자본, B사의 가치가 1,000원이기 때문에 B사 주식 3% 가치는 300원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B사 주주한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B사 주주는 어떤 답변을 하냐면 아니다. 이 재무상태표에는 자산부채의 역사적 원가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지만
그 외에 공정 가치가 더 있고 또 영업권이라는 식별 불가능한 그런 회사의 잠재력이 더 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재고산의 가치는 400원, 원가는 200원이지만 공정 가치는 400원이어서 200원어치가 더 있고 건물의 원가도 400원이지만 공정 가치는 500원이어서 100원만큼 더 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업권 200원의 가치가 더 있기 때문에 실제 회사의 가치는 1,500원이다. 눈에 보이는 재무 상태표에 있는 자산부채가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500원의 30%를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450원. 저 금액이 적절한 금액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주식이라는 것은 주식의 가치라는 것은 비사의 자본의 지분율만큼의 금액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비사의 자본의 공정가치. 자본의 공정가치라는 말은 잘 안 쓰긴 하지만 순자산의 공정가치, 자산의 공정가치 빼기 부채의 공정가치,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죠. 그래서 A사가 이 얘기를 듣고 주식 450원짜리 산 거구나. 이렇게 회계 처리를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450원 주식의 금액을 어떻게 분석했냐면 이렇게 분석을 했었죠. 450원 주고 주식을 샀는데 그중에 300원만큼 1,000원의 30%죠. 1,000원의 30%만큼은 재무상태표에 달려있는 자산부채에 대해서 돈을 낸 것이고 그 다음에 200원만큼은 재고산의 공정가치가 더 있는 부분에 대해서 200원의 3%, 60원은 재고산의 공정가치가 더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건물 100원의 공정가치가 더 있는 것에 3%, 30원만큼은 건물에 대해서 돈을 더 낸 것이고 나머지 60원은 영업권에 대해서 돈을 더는 것이다. 이렇게 주식의 취득 금액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의 취득 금액을 관계기업, 비회사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분석을 해봤고요. 이렇게 해서 끝이 아니라 이제 그 관계기업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법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 배당도 주고 기타 포괄순도 인식하면서 순자산, 자본이 막 변동해요. 그것을 관계기업 투자 주기에 반영을 해야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식의 가치라는 것은 비회사의 순자산, 자본의 가치에 연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자본이 변동한다? 그걸 주식에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기순이익이 1,000원만큼 발생했다. 배당은 100원만큼 줬다. 그럼 기타 포괄순이익을 200원만큼 인식했다. 관계기업이 이렇게 인식했으면 그 녀석이 또 3%를 가져와서 반영하시면 됐었죠. 근데 이 중에서 A사가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있었죠. 바로 요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은 B사가 자기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산부채의 장부금액, 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인데 근데 A사의 관점에서는 그 B사의 자산부채가 이렇게 공정가치가 더 있는 것으로 봤었다. 그래서 그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기준으로 당기순이익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산부채가 더 있는 만큼 비용을 더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60원. 얘는 얼마였죠? 6원? 네. 이런 식으로 30원 나누기 5. 이런 식으로 취득일의 차이를 삼각한다 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취득일의 차이를 삼각하는 것은 결국 뭐였냐면 장부금액 기준의 당기순이익을 공정가치 기준의 당기순이익으로 환산해주는 과정이었다. 이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올바른 관계기업의 이익은 1,000원이 아니라 200원, 20원을 차감한 780원. 780원의 3%를 얼마였나요? 234원? 진법 이익을 끌고 와야 됐었다. 이런 것들 계산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진법 이익을 수정해서 관계기업 투자주기에 반영을 해야 됐었고 그래서 관계기업 투자주기의 장부액을 결국에는 이렇게 왼쪽에 금액들을 가산한 714원이 결국 기말 장부액이 됐었다.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진법의 기본적인 요소들 다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1호 솔루션 책으로 하셔서 이러한 관계기업 투자 관련돼 있는 추가적인 내용들 넣어보도록 하실게요. 자, 저희 오늘은 어제 배우셨던 내용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관계기업 투자 보시면요. 자, 기초솔루션 책 552페이지 주제별 이론 이야기 보실게요. 기초솔루션 책 552페이지. 자, 어제 일단 관계기업 투자에서 그 단기적 취득에 대해서 배우셨었죠.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은 취득하는데 최초로 이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경우. 이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을 공정가치로 처분하고 30% 지분을 전부 일괄 취득했다. 그래서 기존의 지분 처분하면서 공정가치 처분하면서 여기서 처분 손익이 발생한다.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이제 3% 지분을 일괄 취득할 때 그 이전 대가를 주는 금액 이 3% 지분의 전체 취득 금액은 최초 10% 기존 10%의 공정가치와 추가 취득을 위해서 지급한 20%에 대한 대가 이 두 녀석의 합계가 3%에 대한 일괄 취득 금액이다. 그래서 여기에 장부금액이 아니라 공정가치가 들어간다라는 게 포인트였죠. 그죠? 네. 자, 그래서 두 가지 차손익이 발생한다. 이전 대가 그 일괄 취득 대가는 기존 지분의 공정가치가 들어간다. 이 두 가지. 그 밑에 관계기업 투자주식을 추가 취득한 경우 그 경우는 기존에 원래 진법을 적용하고 있던 주식이 있는데 거기에 주식을 추가 취득한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 경우에는 진법을 따로따로 적용하면 된다. 추가 취득 지분은 별도로 진법을 적용한다. 이 내용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지분 변동 보시면요.
자,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경우, 그리고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경우라고 하면 요 처분했을 때 기존의 주식 30% 중에서 10%만 팔아서 계속 유의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2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을 요 첫 번째 케이스로 봤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처분한 10% 주식에 대해서만 처분 손익을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받은 돈 10%에 대해서 받은 돈, 그리고 주는 주식의 장부금액은 10%에 대한 장부금액, 그리고 만약에 관련된 기타 포괄 손익이 재분류 조정 항목이라 한다면 재분류 조정도 10%에 해당하는 금액. 처분 손익을 이렇게 회계처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주의하실 점은 요거 실수를 은근히 하세요. 요 관계기업 투자주의 장부액이나 또는 관계기업 비타 포괄손익 요 친구들 10% 처분한 부분에 대해서만 처분 손익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3%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3분의 1만큼 3분의 1만큼 처분 손익을 계산하는데 넣으셔야겠죠. 그래서 이게 3% 금액을 다 넣으시면 안 된다. 그 실수를 많이 하시니까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반면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다. 그래서 원래 3%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20%를 처분해서 더 이상 20% 이상 보유하지 않는다.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다. 자, 그럼 이 경우에는 처분한 20% 주식만 처분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10% 주식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과 완전히 성격이 달라지네. 기존의 주식은 관계기업 투자 주식이었는데 이제 처분하고 나서는 금융자산이 돼버리죠. 그래서 기존의 주식과 완전히 성격이 달라지는 자산을 갖게 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주식을 아예 팔아버리고 새로운 금융자산을 취득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결국 3% 지분을 다 팝니다. 돈을 받으면서 20% 팔고요. 주식을 받으면서 10% 팔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주식 30% 그리고 기타 포괄손익도 30% 전부 다 재분류 조정을 한다. 그래서 회계 처리에는 처분한 지분뿐만 아니라 10% 잔여 지분의 공정가치도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처분손익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보셨던 내용은 그 지분법 적용의 중지 재개입니다. 이건 뭐 너무나 쉬운 내용이죠. 관계기업 투자식의 장부액이 있는데 근데 지분법 손실을 그보다 더 많이 인식해야 된다. 그러면은 관계기업 투자식의 장부액까지만 손실을 인식할 수 있다. 여기 중지였고요. 그다음에 그 지분법 이익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을 때 계산된 금액을 다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존에 인식하지 못했던 손실은 제외하고 인식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지분법 손실을 1,000원까지 인식했으면 지분법 이익도 300원까지만 인식할 수 있다. 500원, 500원은 인식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 보셨습니다. 자, 그렇고요. 다음 실적인 장기 투자자분 있으면은 거기다가도 지분법 손실 적용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도 말씀드렸었죠. 자, 넘어가시겠고. 그다음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손상. 자, 이 관계기업 투자주식도 손상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손상 차손 인식하시면 되는데 그 손상 차손 인식하실 때 회수 가능액이라는 걸 측정하죠. 마치 그 유형선처럼 회수 가능액을 측정해서 손상 차손 인식합니다. 그래서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둘 중에 큰 금액을 측정하셔야 되는데 순공정가치는 뭐 다 아시다시피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 비용을 뺀 금액이고 사용가치는 미래 받을 금액이 현재 가치로 계산이 됩니다. 근데 그 미래 받을 금액, 주식을 통해서 미래 받을 금액은 배당, 보통 배당을 통해서 받는 금액을 말하는데 근데 회사에서 배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회사에서 배당을 얼마나 받을지 예상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사가 버는 돈, 관계기업이 버는 돈에 지분율만큼 곱해서 여기까지 지분율만큼 곱해서 그 금액을 내가 배당으로 받을 수 있겠지라고 추정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고려해서 손상금액 인식한다, 손상차손 환입도 인식한다 이런 것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이런 손상을 인식할 때 마치 그 현금 창출 단위 손상처럼 그 손상 금액을 관계기업 투자 주계 안에 세부적인 자산들에 배분하는 건 안 됐었죠. 그죠? 그래서 손상은 주식에 대한 손상이기 때문에 그 관계기업 투자 주계 구성 요소에 이 손상금을 배분하거나 뭐 여건 먼저 차감하거나 이런 작업을 하면 안 됐었다. 이런 것도 보셨습니다. 자, 그다음 연결 회계 자, 보셨는데요. 자, 연결 회계 일단 저희가 어저께 보셨던 내용은 결국에는 크게 세 가지 금액 계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러 좀 미리 말씀을 안 드리는데 1차 시험에서는 뭐만 시험 문제 나오냐면 잠깐 말씀드리긴 했었죠. 1차 시험에서는 손익하고 자본. 그래서 어제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물어보는 게 딱 3개예요. 그죠?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순익, 비지배 주주 귀속순익. 네, 그래서 연결단계 순익 물어보고 비지배 지분. 딱 3개입니다. 물론 그 외에 좀 이제 그 변수들, 다른 여타 내용들을 물어볼 수 있긴 하지만 가장 많이 물어보고 가장 기본적인 주제. 그래서 저희가 연습해둘 주제는 딱 3개입니다. 그걸 또 두 가지로 추격하면 연결단기 순익하고 비지배 지분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2개 금액 계산하려면은 그냥 이 지분법 문제 프리티를 쓰시면 돼요. 그죠? 거기다 숫자 그냥 차곡차곡 채워 넣으시고 뭐 내부거래 미실현 손익 정리하셔서 그래서 문제 푸시면 되는데 가끔가다 그렇게 그 문제 프리 틀로만 그래서 지분법 손익이나 비지배 지분을 물어보지 않는 다른 범죄 내용을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좀 직업적인 내용을 위해서 연결 작업까지 다 보셨습니다. 정작 저희가 그 연결단기 순익하고 비지배 지분 계산하는데 할애한 시간은 별로 안 돼요. 그죠? 자, 가보면은 이거 설명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설명하고 문제 프리트 이거 2개만 알면은 연결단기 순익하고 비지배 지분은 그냥 풀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외에도 가끔씩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이 문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살을 붙이느라고 특히 연결자금계나 내부거래 미실현손의 제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까 좀 급하게 나간 면이 없잖아 있죠. 자, 그래도 알아두시면은 시험 나왔을 때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들여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연결의 논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연결이라는 것은 A사가 B사 주식을 50% 이상 취득했더니 B사에 대해서 지배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더 이상 A사와 B사는 별도 독립적인 실체가 아니라 하나의 연결된 실체, 연결 실체라고 부르는 회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뭘 해야 되냐면 이 A사와 B사가 하나의 회사인 것처럼 회계처리를 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됩니다. 즉 연결 재무제표라는 걸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연결 재무제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A사가 B사의 주식을 이렇게 80%를 취득했습니다. 80원 내고 주식을 취득했어요. 그럼 A사 입장에서는 단순히 주식 취득하는 회계처리를 해야 되느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형식은 주식의 취득이지만 그 실질은 합병과 동일하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B사의 모든 자산과 모든 부채를 A사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말 안 듣는다? 그럼 대표이사, 주총의 대표이사 갈아버리면 돼요. 그래서 B사는 이제 A사의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 합병과 동일하다. A사라는 머리에 달려있는 B사라는 팔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B사의 자산 부채를 합병하는 회계처리를 하셔야 돼요. 합병 회계처리는 저희 이미 배워서 알고 계시죠. 그래서 돈 내고 80원 이전 대가 내고 B사의 자산 부채를 공정가치로 취득하면서 그리고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은 영업권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B사의 지분을 취득할 때 뭐 돈이 모자라서 아니면 어떤 사유에 되시든 간에 20% 지분을 취득하지 못한 금액 나머지 20%는 비지배 지분이라는 친구를 데려와서 취득했다고 해석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취득했다고 해석할 수 있냐면 A사 지배기업은 80%의 자산 부채를 비지배 주주는 20%의 자산 부채를 이렇게 힘을 합쳐서 취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사가 취득한 80%의 지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비지배 주주가 취득한 지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살펴보셨고요. 이 과정에서 비지배 지분의 취득 금액은 20원이 될 수 없다. 이거 인정 못한다. 영업권 인정 못한다. 이런 얘기들도 했었죠. 그래서 영업권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을 비지배 지분을 식별 가능한 종속기업의 순자산 공정가치의 비례. 그래서 비례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비지배 지분에 대해서 영업권을 인정 안 한다라는 거고요. 식별 가능한 자산의 공정가치만 인정하니까 식별 불가능한 영업권을 인정 안 한다. 인정 안 한다. 그게 바로 첫 번째 비지배 지분의 측정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비지배 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케이스가 있었죠. 그죠? 비지배 지분에 대해서 비지배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비지배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공정가치까지는 인정하니까 일부 영업권을 인정해주겠다라는 것이 바로 그 두 번째 방법이었고요. 그래서 그 비지배 지분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잠깐 여기서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A사와 A사가 비지배 주주와 힘을 합쳐서 B사의 주식을 8대2 취득하게 되면 이제 연결실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B사의 주주는 A사와 비지배 주주가 되고요. 연결실체는 이렇게 A사, B사 합친 회사가 되죠. 그래서 A사의 주주까지, 지배기업 소유주까지 이렇게 그리고 나면은 연결실체와 그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주주, 연결실체 가지고 있는 주주가 표시가 될 겁니다. 그럼 제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뭐 최종적인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저 연결 단기 수준 구하는 거예요. 연결 단기 수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A사, B사가 벌어들인 단기 수익 합치시면 돼요. 그죠? 연결 단기 순이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닙니다. 연결 실체가 벌어들인 단기 순익은 A사의 단기 순익과 B사의 단기 순익을 그냥 합치시면 돼요. 다만 그 A사의 단기 순익과 B사의 단기 순익 누가 가져가느냐? 당연히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다시피 A사의 단기 순익은 지배기업 소유주 저 주주만 가져가고요. B사의 단기 순익은 지배기업 소유주와 비지배주가 나눠서 가져가게 됩니다. 그죠? 다만 문제는 이 연결 실체 관점에서 계산된 올바른 단기 순익을 문제 제시하지 않습니다. 왜냐? 연결 재무제표 작성을 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A사와 B사는 처음부터 우리가 연결 실체구나 그럼 우리가 하나의 회사인 것처럼 회계 처리해보자 라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죠. 그죠? A사 따로 B사 따로 서로 남남인 것처럼 그죠? 평소엔 얘기도 잘 안 합니다. 평소에는 누군지도 몰라요. 그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아메리카에 있는 회계팀 대리가 삼성전자 본사에 있는 회계팀 뭐 과장님하고 뭐 무슨 친분이 있겠어요. 서로 얼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메일로 몇 번 주고받고 1년에 한 번 연락하고 뭐 이제 연결 재무제표 작성해야 되니까 자료 보내주세요. 이게 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긴밀하게 기간 중에 회계 처리를 이제 서로 연결하면 서로 이제 얘기하면서 하나의 실체인 것처럼 수행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제시된 A사의 단기순익과 B사의 단기순익은 일단 기본 자료 작성되는 것은 A사 따로 개별 실체 관점에서 계산된 단기순익과 B사 따로 또 별도 개별 실체 관점에서 계산된 단기순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기순익들은 A사와 B사가 서로 독립된 실체다라는 관점에서 계산된 것인데 근데 이 단기순익을 연결 실체 관점에서 올바른 단기순익으로 수정하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그 수정해야 될 항목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배당수익과 여취들의 차이 생각이었죠. 그래서 뭐 기본 강의에서 다 배우셨을 테니까 자세한 설명을 생략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잠깐 말씀드려보면 A사가 B사로부터 받은 배당수익, A사가 B사로부터 받은 배당수익이 있다. 그 배당수익은 당연히 연결 실체 관점에서는 취소가 돼야 됩니다. 별도 재무제표에서는 A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배당받았다. 그럼 당연히 배당수익이 돼요. 이는 금융자산 파트에서 다 보셨던 내용입니다.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배당받았다? 그럼 수익인 거죠. 그죠? 근데 연결 실체 관점에서는 B사라는 왼손이 A사라는 오른손에게 배당 준 것은 수익을 인식될 수 없죠. 그 금액이 여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취소가 돼야 되겠고. 이 부분 좀 자세히 설명드렸었죠. B사의 별도 재무제표의 단기순익은 B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부채의 장부맥 기준으로 단기순익 계산했을 겁니다. 왜냐? B사는
B사는 자기 원래 가지고 있던 재무 상태표에 있는 자산 부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B사는 자기의 그 자산 부채가 공정가치가 얼마나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하지만 연결 실제 관점에서는 이 B사의 자산 부채가 어떤 금액으로 포함이 되어 있죠? 그죠, 공정가치. 왜? 아까 A사가 B사의 지배력을 획득하면서 뭐 했냐면 합병했어요. 합병 회계처를 한 겁니다. 합병해서 B사의 자산 부채를 이렇게 공정가치가 더한 부분을 더 고려해서 공정가치로 A사가 취득한 회계처라는 게 연결의 시작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연결 실제 관점에서는 B사의 자산 부채가 당연히 공정가치 기준으로 계산이 돼야 돼요. 이게 올바른 단기 수익입니다. 그죠? 근데 그 자산 부채의 장백을 자산 부채 공정가치로 바꿔주는 작업을 취득의 차이 삼각을 통해서 수행한 것은 이미 지분법에서 설명드렸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금액은 결국 100% 기준의 지분법 이익이다. 이런 설명드렸었고요. 그죠? 그래서 연결 단기 순이익을 계산하는 구조. 일단 먼저 제시된 단기 순이익을 수정하시고 그리고 그 올바른 단기 순이익을 배분하는 작업을 하신다. 다만 여기서 요 B사의 올바른 단기 순이익 이 친구는 지분법 이익의 구조를 지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따로 산식을 써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분법 문제 프리틀에 넣어서 종속기업의 이런 순자산 변동을 관리하는 표에 넣어서 숫자를 집어넣으시면 손쉽게 이 지분법 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별도로 따로 산식을 쓸 필요는 없다 말씀드렸었죠. 하지만 이 친구들 A사의 올바른 단기 순이익 이 친구는 저희같이 따로 어디서 정리하는 문제 프리틀이 없기 때문에 따로 계산을 해야 됐었죠. 그래서 A사 지배기업의 별도 단기 순이익의 배당 수익 또는 뭐 뒤에서 나오는 하얀 거리 미실현 순이익 이런 것들을 가감해서 이 지배기업의 올바른 단기 수익을 계산해야 됐었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배기업과 비지배주가 이익을 나눠 갖게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 여기 추가적으로 하나 더 보셨던 게 비지배 지분을 보셨는데 비지배 지분의 계산 산식은 이렇게 연계 실제 관점에서 비지배 주주가 가진 자본의 몫으로 계산이 되지만 반대편에 있는 비지배 주주가 가지고 있는 관계기업 투자 주식을 계산하는 관점에서 계산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비지배 주주의 요 지분 자본 금액은 관계기업 투자 주식의 장액을 계산하는 것과 동일하다. 정리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지배기업 이익잉여금, 지배기업 소유주의 이익잉여금 계산하는 것도 저희가 정리를 했었는데 근데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1차 시험에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긴 해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긴 합니다. 그냥 비지배 지분 계산하는 김에 같이 해봤는데 계산은 되는데 이해는 어렵죠. 그죠? 계산은 되는데 그 산식을 쓸 때 여러분들 표정이 굉장히 안 좋으시더라고요. 이해는 어렵죠. 근데 산식, 진법 문제 프리트를 통해서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일 뿐이고 1차 시험에는 그렇게 중요한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럼 계산하는 방법만 이제 알고 넘어가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결 관련해서 계산해드릴 내용들 몇 가지 정리했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 보셨던 내용이 연결제거분계였습니다. 연결제거분계였는데 연결제거분계도 시험지에 실제로 직접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지에서 1차 시험에 연결제거분계 해봐라. 이런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절대 안 나옵니다. 얘는 2차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이 연결제거분계는 선생님별로 교수님별로 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죠? 그 수많은 연결제거분계를 한꺼번에 모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A, B만 합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 A를 다시 또 쪼개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내면은 채점하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연결제거분계는 시험지에 따라 안 나옵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만 연결제거분계의 내용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연결제거분계가 뭔지는 아셔야 된다. 구할 줄 아셔야 된다.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일단 연결제거분계라는 것은 결국 수정문제입니다. 회사가 단순합산재무제표 또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잘못했던 회계 처리를 연계실체 입장에서 올바른 회계 처리, 연계실체 입장에서 올바른 회계 처리로 수정하는 작업이 바로 연결제거분계죠. 그래서 연결제거분계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무슨 작업을 했냐면 일단 회사가 잘못한 회계 처리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추적해봤어요. 회사가 개별실체 입장에서 잘못한 회계 처리가 무엇일까? 그래서 여러 가지 잘못들이 있었죠. 일단 맨 처음에 주식 취득하는 회계 처리인 것부터 시작해서 B사의 자산부채를 장부금액 그대로 더한 거 이런 것들, 그다음 당기순이익을 자산부채 장부금액 기준으로 계산한 거 이런 것들, 그리고 배당 수익에 대한 잘못들, 배당에 대한 회계 처리 잘못들, 이런 여러 가지 잘못들을 올바른 회계 처리. 그래서 맨 처음에 단순히 주식 취득한 게 아니라 이 종속기업을 합병한 것처럼 회계 처리해야 된다 이런 수정들. 그다음에 종속기업의 당기순이익은 자산부채 공정가치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배당 수익 인식한 거, 그다음 배당지급 회계 처리한 건 잘못된 거고 비지배 지분에 대한 배당만이 올바른 배당이다. 배당에 대한 수정들 이런 것들을 쭉 연결제거분계를 도출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한 게 바로 이 친구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 친구하고 이 친구만 아시면은 중간에 있는 친구는 이 단기분의 누적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으시죠. 그래서 맨 처음 지배력 획득한 날짜에 발생하는 연결제거분계는 일단 종속기업의 자본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B사의 기존에 합병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자본은 B사의 이전 주주의 자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연결실체 주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취득일의 차이, 이런 재고자산, 공정가치가 더 있는 부분, 그래서 종속기업의 자산부채를 장부액이 아니라 공정가치로 바꿔주는 작업. 그죠? B사의 순자산을 장부금액에서 공정가치로 바꿔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합병을 했을 때는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영어권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다음 종속기업 투자 주식을 줄입니다. 왜? 주식을 취득한 게 아니라 합병한 거예요. 주식 취득하는 회계처리 잘못한 겁니다. 주식 없앴고요. 그다음에 힘을 합쳐서 취득한 비지배 지분, 비지배 지분이라는 친구를 데려와서 합병했다는 것을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지배를 취득한 날짜의 회계처리 살짝 분석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 취득일부터 전기 말에 연결자금계는 단기분이 누적된 거기 때문에 단기분 분석하시면 바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단기분 세 가지죠. 배, 상, 배. 그죠? 배당 수익의 수정, 취득일의 차이, 상각, 종속기업 이익의 배분. 그죠? 그래서 지배기업 인식한 배당 수익 취소하시고요. 그 다음에 종속기업 인식한 이익여금 깐 거, 취소한 거 되살립니다. 그리고 비지배 지분에 대한 배당이 진정한 배당이다. 비지배 지분에 대한 배당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취득일의 차이로 자산의 가치를 더 인식한 만큼 그 자산이 실현되면 팔리거나 사용돼서 실현되면 그만큼 비용을 더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종속기업의 단기순이익을 공정가치 기준으로 환산해주는 이 취득일의 차이 상각 반영해줬었고요. 그다음 이렇게 계산된 종속기업의 단기순이익 중에서 20% 금액은 비지배 지분에게 챙겨줘야 됩니다. 근데 비지배 지분이란 이 자본에 넣어줘야 되는데 별도의 작업을 하지 않으면 그 비지배 지분에 대한 자본이 비지배 지분에 대한 이익이 비지배 지분에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 지배기업 소유주의 자본에서 비지배 지분에게 챙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비지배 지분의 몫을 챙겨주는 회계 처리까지. 그래서 회계 처리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근데 이런 이 연결자금계, 자 크게 종류가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취득일, 배상배, 배상배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이런 연결자금계를 손쉽게 할 수 있는 이제 그 유령, 바로 진법 문제 프리트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진법 문제 프리틀에 들어가는 숫자들은 이미 관계기업 투자에서 다 공부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자세한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 그냥 취득금액 분석하시고 취득금액 분석하시면서 뭐 영업권, 비지배주 이런 거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종속기업의 순자산의 변동 계산하시고 그 다음 취득의 차이 상각 반영하신 다음에 더해서 쭉 정리하시면은 이게 바로 진법 문제 프리틀이었다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여기 들어간 숫자들을 통해서 연결자금계를 굉장히 손쉽게 꺼낼 수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우선 먼저 요 윗단에 있는 숫자, 요 친구가 맨 처음 지배를 획득한 날짜의 대변 쪽, 알파의 대변 쪽에 쓰이는 친구들이고요. 그다음 밑에 있는 숫자들이 바로 알파의 차변 쪽에 쓰이는 숫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취득금액 그리고 순자산 차이 이런 것들을 연결자금계에 그대로 반영하시면 됐었고요. 그다음 단기분 먼저 말씀드려보면 단기분. 네. 자, 배상배 어디서 찾으시면 되느냐? 여기서 배당 수익의 취소. 배당 수익의 취소에 대한 연결자금계는 요 금액을 지분율대로 나눠서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X 이전도의 배당이 300원이다. 그럼 300원에 쓰여있는 금액을 이렇게 어디 있어? 8대2로 나눠서 배분하시면 됐었습니다. 그죠? 두 번째, 취득일의 차이 상각. 취득일의 차이 상각은 어디서 찾았었죠? 여기. 그죠? 재고 자산이나 건물처럼 이렇게 공정가치가 더 있는 부분이 상각되는 부분 그대로 취득일의 차이 상각으로 반영하시면 됐었고요. 마지막, 배분. 이거 배분. 비지배 주주 귀속 순위, 비지배 주주 귀속, 기타 포괄 순위 배분. 얘는 어디서 찾으시면 됐었나요? 여기 있어. 이렇게 그죠? 여기 찾으시면 됐었습니다. 배분. 그래서 이런 배상배의 회계 처리가 전년도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취득일의 차이 상각은 여기서 찾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배분. 전년도 누적분은 배당에 대한 수정을 배당 수익에 대한 취소를 할 필요 없기 때문에 비지배 지분의 배당만 수정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 배당을 배당 수익과 비지배 지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비지배 지분에 대한 배당만 이렇게 취소하시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연결자금계 금액들 이 문제 프리틀에서 쉽게 찾을 수 있고요. 자, 여기서 또 뭘 구할 수 있냐면 아까 저희가 맨 처음에 정리하셨던 연결당기순이니까 비지배 지분 금액을 구할 수 있었죠. 연결당기순이니까 비지배 지분 금액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결당기 순이익은 원자리 표를 그려서 그랬었는데요. 네, 표를 그려서 계산했었는데 일단 여기 들어가는 지배기업의 당기순이익은 어쩔 수 없이 직접 계산해야 됐었고 이 종속기업의 당기순이익은 각각 연도에 당기순이익 자리에 들어가 있는 숫자들을 갖다 쓰면 됐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X이전 당기순이다. 그럼 이 친구를 가져다가 지분율만큼 쓰면 됐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계산기 종속기업의 올바른 당기순이익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다 쓰면 됐었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변수가 하나 있었던 게 만약에 영업권 손상차손이나 염가매수 차익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그 영업권 손상차손이나 염가매수 차익은 종속기업의 당기순이익 계산할 때 여기다 바로 다 반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배기업 소유주에게만 따로 관리해서 반영을 해줬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또 계산했던 게 비지비 지분 금액이었습니다. 자, 비지비 지분은 무슨 색깔로 할까요? 네, 노란색. 비지비 지분은 이 취득 금액에서 이 전체 순자산 변동을 다 더한 다음에 지분으로 곱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비지비 지분, 비지비 지분, 비지비 지분, 비지비 지분, 비지비 지분의 몫을 더하시면 되는데 그걸 다 20%씩 곱해서 계산하기는 불편하니까 취득 금액에서 종속기업의 순자산 변동 전체 변동 곱하기 지분율을 하시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 쭉 더하신 다음에 거기에 20% 지분율 곱하면은 비지비 지분 계산할 수 있었죠. 자, 이렇게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다음 넘어가기 전에 잠깐 이렇게 해서 그 문제 프리트를 다 설명드렸는데 잠깐 또 말씀드릴 게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계산한 이 글이 문제 프리트이 뭘 의미하냐면 결국에는 이 금액이 종속기업의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 다시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연결실체, 연결재무제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자산부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종속기업의 자산부채들이 있어요. 그 종속기업의 자산부채들을 그 별도 재무제표가 아니라 연결재무제표에 공정가치 기준으로 계산된 환산된 금액을 관리하는 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순자산 장부금액이라 쓰여지는 금액, 요 금액, 요 라인에 쓰여지는 금액은 별도 재무제표에 있는 종속기업의 자본, 종속기업의 자산부채입니다. 그래서 별도 재무제표에는 종속기업의 자산부채가 원래 장부금액 그대로 관리가 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연결실체 관점에서는 그 종속기업의 자산부채가 장부금액 그대로 관리가 되면 안 된다. 연결실체 관점에서는 공정가치가 더 있는 부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그 공정가치 기준을 환산해주는 작업이 이 문제 프리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연결실체 관점에서 바라보는 종속기업의 자산부채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비지배 지분입니다. 비지배 지분이라는 것은 언제나 종속기업의 20%, 그죠? 종속기업이 20%를 챙겨주기로 약속한 지분이에요. 따라서 여기 있는 종속기업의 가치의 20% 그냥 챙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종속기업의 가치, 전체 여기 쓰이는 가치의 20%씩 모두 20% 금액을 챙겨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권을 제외하면은 나머지 이 종속기업의 가치, 영업권을 제외한 나머지 이 가치, 식별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 이 공정가치의 20%를 곱해도 그냥 비지배 지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영업권은 비례적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업권을 제외하면은 종속기업의 가치, 그죠? 얘 20%, 요거 20%, 다 20%씩 계산한 거기 때문에 종속기업의 가치 20% 걸고 비지배 지분을 계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 프리트를 잘 정리해 주시라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여기 이제 내부거래 미실현손익을 덧붙였죠. 자, 내부거래 미실현손익. 자, 내부거래 미실현손익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재고자산 내부거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상각자산 내부거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재고자산 내부거래 종류는 크게 두 가지. 내부거래 발생 시점과 외부 판매 시에 내부거래 제거분기 두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거래가 발생했을 때는 그 내부거래한 자산의 매출 총액만큼 그 손익을 여기다 적어서 제거해 주시면 되겠고요. 외부 판매 시에는 그 판매한 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과대 계상되어 있는 이익 부분, 매출 총익 부분을 실현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실 것은 이 손익효과입니다. 내부 거래했을 때는 그 내부 거래한 자산의 매출 총익만큼 손익을 취소시켜 주셔야 되고 외부 판매했을 때는 그 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매출 총익만큼 플러스로 다시 플러스로 환입을 해주신다. 자, 여기 이제 몇 가지 체크할 내용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 만약에 내부 거래한 재고 자산이 저가법 평가를 해서 순실현 가능 가치가 떨어졌다. 그러면 내부 거래 미실현 손익은 제거할 손익은 없죠. 다시 회사가 내부 거래를 했어요. 근데 내부 거래한 금액이 순실현 가능 가치고 저가법 평가를 해야 되는 재고 자산이었다. 그러면은 더 이상 미실현 손익은 없다. 그죠? 제거할 손익은 없다. 말씀드렸었습니다. 그거 하나라. 그다음 이런 내부 거래 미실현 손익, 재고 자산에 대한 미실현 손익을 그냥 단순하게 얼마다라고 줄 수도 있지만 좀 복잡하게 제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판매 금액을 주고 그다음에 내부 거래한 재고의 원가 주고 외부 실현한 부분 또 남아있는 부분 이런 것들 막 다양하게 준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줄 수 있습니다. 어제 보셨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그 내부 거래 미실현 손익 계산하는 게 복잡할 수 있는데 언제나 그게 좀 한 번에 직관적으로 계산이 안 되면은 꼭 요거 그려주셔라. 최초 내부 거래한 재고와 외부 판매 실현한 재고와 내부 잔존하는 재고. 그냥 잔존이라 쓸까요? 그래서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익. 매출액 원가 관리에서 세일즈라고 쓰죠. S,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익. 이건 뭐라고 쓰나요? 이건 따로 없나요? 네, 영어 약자 없나요? 어쨌든 네, 매출총익.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제거해야 되는 미실현 손익이 얼마냐면 얘입니다. 얘. 그죠? 회사 내부에 남아있는 잔여 재고 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매출총익 이 녀석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발생한 내부거래 미실현 손익 그 녀석 제거하시고 외부 실현된 만큼 이렇게 실현시켜서 계산이 되지만 아예 처음부터 그냥 내부에 남아있는 미실현 손익을 제거한다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부 거래 미실현 손익 제거할 때 재고산의 경우는 복잡하게 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여기 숫자를 계산한다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반면에 삼각자산 내부 거래는 내부 거래의 종류가 세 가지, 내부 거래 미실현 손익 제거하는 회계 처리 종류가 세 가지지만 오히려 계산이 쉽죠. 그죠? 다양한 변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내부 거래 쓸 때 발생한 처분익 일단 처분익을 취소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녀석의 나누기 잔존 내용수, 잔존 내용수만큼 이렇게 감가상각비를 실현시켜 주시면서 이익으로 환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왜 판매했다? 그러면은 남아있는 미실현 손익만큼 최종적으로 실현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손익들 잘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손익들 어떻게 반영하시면 되느냐? 자, 어디 반영하시면 되냐면 하향 거래인지 상향 거래인지에 따라 다르죠. 만약 하향 거래 미실현 손익이다 그러면은 지배기업의 당기 손익이 잘못된 것이고 상향 거래 미실현 손익이다라고 하면 종속기업의 손익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하향 거래 미실현 손익은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순이익에만 배분하지만 상향 거래 미실현 손익은 이렇게 두 주주의 이익에 배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자본에도 반영이 되죠. 근데 여기서 하향 거래 미실현 손익은 지배기업 소유주 이익 계산하실 때 여기서 따로 빼시면 됩니다. 어디 따로 저렇게 조정을 줄 데가 없어요. 상향거래 미실현 손익은 맨 처음부터 저희가 이 종속기업의 당기순이익 계산할 때 취득의 차이 상각 반영하면서 올바른 당기순이익 계산해서 반영했기 때문에 그 올바른 당기순이익 계산할 때 상향거래 미실현 손익을 반영해서 계산해 주시면 여기서 별도로 조정할 필요 없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까 그 지문법 문제 프리틀에서 맨 밑에 한 줄 추가해서 상향거래 미실현 손익을 수정하는 칸을 마련해 두시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내용들을 반영한 산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배기업의 당기순이익은 어쩔 수 없이 따로 배당 수익 빼고 하향거래 미실현 손익 빼야 돼요. 근데 종속기업의 당기순이익은 요 계산할 때, 이 지문법이 계산할 때 취득의 차이 상각에 반영하는 것처럼 상향거래 미실현 손익을 같이 반영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문제 프리틀 이렇게 된다는 거. 자, 여기까지 어제 보셨던 내용 복습했습니다. 오래 걸렸네. 자, 어쨌든 저희 지난 시간에 보셨던 거 복습을 좀 해보시면요. 자, 일단 저희 관계기업 투자 관련해서 이제 내부거래 미실현 손익 제거 어떻게 하느냐 이거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연결액에서는 100% 제거를 하는데 지문법에서는 이렇게 지분율대로만 제거를 한다. 그래서 관계기업 투자 문제 풀이 틀에 여기다 상향거래건 하향거래건 관계없이 모두 다 지분율대로 지문법 손익에 이 자리죠. 네, 지문법 손익 자리에다가 반영해서 제거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렸었고요. 그다음 이 내부거래 관련해서 현물출자라는 주장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회사가 이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단순히 취득한 게 아니라 돈을 내고 주식을 취득한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자산을 주면서 자산을 이렇게 주면서 현물출자 형태로 마치 교환취득 형태로 주식을 취득했다. 그러면은 이 A사 입장에서는 자산을 주고 자산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유형선의 교환취득의 논리를 따라간다. 상업적 실질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처분손익도 계산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경우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내부거래 미실현 손익으로 봐서 지분법 손익에서 제거를 해야 된다 말씀드렸었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만약에 이렇게 그 현물 출자하면서 돈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그 경우에는 그 돈을 받은 부분의 처분손익과 돈을 받지 않은 부분, 주식을 받은 부분의 처분손익을 나눠서 주식을 받은 부분의 처분손익만 내부거래 미실현 손익으로 제거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숫자를 넣어서 계산해 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 100원짜리, 장비 100원짜리, 공정가치 150원짜리 토지를 현물 출자했다. 이 경우에 현금을 30원 수령했으면은 내부거래 미실현 손익으로 제거해야 될 처분손익이 얼마인가? 그래서 이런 그 계산하기 위해서 맨 먼저 했던 게 처분손익이 얼마냐를 먼저 계산한 게 아니라 저 주식의 취득원가가 얼마냐를 먼저 계산했었죠. 그래서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취득원가는 내가 제공한 자산의 취득 공정가치, 내가 제공한 토지의 공정가치를 통해서 역산한다, 교환 취득의 논리를 쓴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150원이니까 취득한 주식의 원가는 120원이 되겠죠. 120원 쓰고 30원 쓰고 100원 쓰고 50원 처분이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회계 처리를 쪼갰습니다. 어떻게 쪼갰었냐면 토지를 주식 받으면서 처분한 부분과 그리고 현금 받으면서 처분한 부분으로 이렇게 쪼갰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내가 전체 받은 자산의 가치가 150원어치인데 그 중에서 이 관계기업 투자 주식 150 중에 120, 80%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처분한 부분과 나머지를 쪼갰습니다. 그 중에서 저 40원만큼의 처분 손익만을 저희가 뭐라 했었냐면 내부거래 비실현 손익이라고 했었죠. 요 녀석만 제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분 손익을 쪼개는 연습 한번 해보셨었고요. 그래서 이런 내부거래 미실현 손익 지분법에서의 특이한 이슈 살펴보셨었고, 그 다음에 연결액 기타 사항, 지난 시간에 연결액 기타 사항 쭉 정리했었죠. 첫 번째 등장했던 내용은 단계적 취득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바로 지배력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 원래 기존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추가로 취득해서 지배력을 획득했다. 그럼 다른 여타 단계적 취득과 마찬가지로 처분 후에 취득했다라고 해석을 했죠. 그래서 종속기업의 투자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출한 대가, 이 대가 안에는 기존 지분의 공정가치 10%의 공정가치와 이 녀석, 그리고 추가로 취득하기 위해서 준 돈,
70%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서 종속기업 투자주식 취득금액으로 봤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저희 그 연결 문제풀이 틀에 맨 왼쪽 위에 취득금액으로 들어간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 더 체크해야 될 것은 이런 처분의 과정에서 처분손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처분손익은 모두 다 그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순이익으로, 지배기업 소유주의 이익으로 들어간다. 이런 것도 잠깐 체크했었고요. 그다음 처분. 이번에는 주식을 처분하는데 주식을 많이 처분해서 지배력을 상실한다. 그 상실하는 경우에 해야 될 회계 처리는 연결 실체 관점에서 그 지배력을 상실하게 되면은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를 돈 받고 파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배력을 획득하면은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를 합병하는 것처럼, 합병해서 공정가치를 취득하는 것처럼 반대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게 되면은 가지고 있던 그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를 다 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돈도 받고 나머지 지분의 공정가치를 대가로 받는다고 보고 그리고 비지배 지분도 이렇게 없애면서 처분 손익 인식한다. 그래서 이런 금액들은 주어지거나 손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 이 종속기업의 순자산의 공정가치, 종속기업의 자산부채의 공정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얼마만큼 제거되느냐 그에 따라서 처분 손익이 결정되는데요. 이 종속기업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는 저희 연결문제 프리틀에 있는, 그죠? 연결문제 프리틀에 있는 그 종속기업의 순자산 공정가치를 관리하는 금액이 바로 여기 들어갈 금액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 굳이 해보지 않아도 이 종속기업의 자산부채 가치가 연결문제 프리틀에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과 이렇게 받는 돈의 차이만큼을 처분 손익으로 손쉽게 계산할 수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보셨던 것은 지배력의 변동이 없는, 지배력의 변동이 없는 지분의 변동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원래는 지배력이 있다가 사라지거나 지배력이 없다가 생기거나 했었는데 여기서는 계속 지배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A사, 지배기업이 B지배 주주에게 B사의 주식을 더 취득하는 상황. 그래서 A사의 주식이 원래 60%였는데 20%더 취득해서 80%가 되는 상황. 자, 이런 상황에서 연결실체 관점에서 회계 처리를 생각해 보시면은 이런 별도 재무제표에서의 회계 처리, 그에 따른 연결자가 공개 이건 중요치 않습니다. 문제에서 얘네들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 올바른 회계 처리 결과물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보통 뭘 물어보냐면 이러한 거래 후에 비지배 지분이 얼마냐, 그리고 저 자본 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손이 얼마냐 이걸 물어보기 때문에 이 노란색으로 쓰여져 있는 올바른 회계 처리, 연결 실체 관점에서 올바른 회계 처리를 아시면 된다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A사가 종속기업,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을 취득했을 때 그때 연결 실체 관점에서 무슨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되느냐? 이 경우는 비지배 주주의 주식을 뺏어오는, 연결 실체 A 회사가 비지배 주주의 주식을 뺏어오는 감자 또는 자기 주식의 취득에 거래를 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지배 주주의 지분이 얼마만큼 감소했는지, 그에 대해서 돈을 얼마만큼 줬는지 그 두 개를 비교해서 자본 손익, 마치 감자차 손익 같은 거를 계산하면 된다 말씀드렸죠. 근데 저 비지배 지분이 감소하는 금액을 저희 계산하셔야 되는데 그 금액은 원래 비지배 지분이 갖고 있던 금액에 거래되는 지분. 그래서 비지배 지분이 원래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A사가 20%를 뺏어왔으니까 40% 중에서 20% 금액을 비지배 지분의 장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그 금액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이 비지배 지분이라는 게 원체 B사, 요 B회사의 가치에 지분율 곱한 금액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 B회사의 가치에 거래되는 지분, 요 20% 지분 이렇게 계산될 수도 있다. 그럼 이 B회사의 가치라는 건 또 어떻게 계산될 수 있냐?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그 연결 문제 프리틀에 나와 있는 그 B사의 순자산의 가치를 합산한 게 바로 B사의 가치가 되겠죠. 그래서 그 녀석이 20%만큼 비지배 지분을 줄이고 비지배 주에게 준 돈, 즉 주식의 취득금액, 그 금액을 써서 자본손익을 계산할 수 있겠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처분한 경우, A사가 B사의 주식을 처분한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요. 자, 이번에는 A사가 80%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20%를 처분했다. 그럼 해야 될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또 별도 재무제표에서 어떤 회계 처리했는지, 올바른 회계 처리는 무엇인지, 그래서 연결자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 보실 필요 없다 말씀드렸죠. 무엇 보시면 되느냐? 얘 볼 필요 없어요. 얘도 볼 필요 없습니다. 이 녀석을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연결 실체 입장에서 이 거래는 반대로 B집의 주주에게 이렇게 주식을 새로 발행하면서 돈을 받는 유상증자의 거래를 한 것이다 라고 봤었죠. 따라 저희가 해드릴 처리는 돈 받으니까 현금 증가하고요. B집의 주주에게 주식 발행해 줬으니까 B집의 지분이 증가합니다. 그 과정에서 영업권이 같이 발행되느냐 처분되느냐 아니면은 변동 없느냐 이런 그 지역적인 내용이 있긴 하지만 영업권을 신경 쓰지 마셔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서 자본거래손익 마치 주식 발행 초과금이나 아니면 주식 할인 발행처럼 자본거래 손익을 계산할 수 있겠다. 또 이 과정에서 증가하는 비지배 지분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원래 지배기업이 가지고 있던 종속기업의 지분 중에서 일부를 떼준다 계산할 수도 있지만 이 B사의 가치에 거래되는 지분율을 곱해서 계산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설명드렸었죠. 그럼 세 번째 지분변동 유상증자가 있었습니다. 자, 유상증자는 종속기업이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그 종속기업이 유상증자하게 되면은 지배기업과 비지배 주주, 원래 주주였던 지배기업과 비지배 주주에게 주식을 발행하면서 돈을 받는 상황을 말하죠. 그럼 이 경우에 또 연결실체 관점에서의 올바른 회계 처리는
B집의 주주에게 받는 돈과 B집의 주주에게 발행해주는 주식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A사, 지배기업에게 주식을 발행하고 돈 받는 것은 내부 거래이기 때문에 연결실제 관점에서는 회계처리 일어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B집의 주주에게 주식을 발행하면서 돈을 받는 B집의 주주에 대한 유상증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이 B집의 지분이 증가하는 금액, B집의 지분이 증가하는 이 금액을 단순히 B사 전체의 가치의 몇 퍼센트 지분율을 곱해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상증자의 과정을 통해서 B사의 가치가 이렇게 증가하죠. 그죠? A사한테도 돈을 받고 B집의 주주한테 돈을 받아서 B사의 가치가 증가합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 B집의 주주가 가지고 있던 이만큼의 지분에서 유상증자 후에는 B집의 주가 이렇게 이만큼의 지분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 늘어난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유상증자 전에 B사의 가치의 지분율을 곱한 다음에 유상증자 후에 B사의 가치의 지분율을 곱해서 그 총액을 비교해 보셔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할 수 있는 산식이 여기는 안 늘었구나. 기억나시죠? B사의 순자산 가치에다가 지분율 곱해서 B집의 지분의 금액 계산한 다음에 유상증자 전과 유상증자 후를 비교해서 이렇게 B집의 지분이 증가한 금액을 계산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총액으로 비교를 했어야 됐었고요. 그다음 이 유상증자와 비슷하게 B사가 종속기업이 자기 주식을 취득했다. 자기 주식을 취득했다. 자, 이런 경우에는 B사가 이렇게 B집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뺏어오면서 돈을 주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것도 연결실제 관점에서 해석해보면 B사가 B집의 주주에게 돈을 주면서 B집의 지분을 감자하는 거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B집의 지분이 줄어들고 현금이 줄어드는 것을 회계처리에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자기 주식 취득하면서 B사의 가치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B사가 줄어들죠. 그죠? B사의 자원이 회사 외부로 유출되기 때문에 B사의 순자산의 가치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얘기가 될 일은 뭐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B집의 지분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이 지분과 B사가 줄어들면서 B집의 지분이 감소한 부분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B집의 지분이 감소한 금액을 계산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유상증자 마찬가지로 유상증자 전후를 비교한 것처럼 자기 주식의 취득 전후를 비교했었다. 그죠? 그래서 회계 처리에다가 들어간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경우 모두 다 단기적 취득이건 처분이건 또는 유상증자건 자기 주식 취득이건 저희가 먼저 연상을 하셔야 될 것은 바로 이 연결실체 관점에서 올바른 노란색 회계 처리. 이 녀석이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되고요. 거기서 포인트는 저 B집의 지분에게 얼마만큼 지분을 내줬는지 또는 뺏어왔는지 저 B집의 지분의 변동을 계산하는 게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리하셨었고 자, 연결 기타 상에서 두 번째 내용은 바로 단계적 소유였습니다. 단계적 소유. 자, 단계적 소유라는 것은 지배기업, 종속기업 그리고 그 종속기업이 등장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자, 일단 단계적 소유가 아니라 복잡한 지배구조. 복잡한 지배구조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그리고 종속기업이 나타나는 경우인데 단계적 소유는 이렇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 하나만 소유하고 그리고 종속기업이 다시 C사 다른 종속기업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럼 이 경우에 뭐가 이제 문제가 되느냐? 바로 이 지분제에 따른 이익의 배분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사가 B사의 지분 80%를 가지고 있고 B사가 C사의 지분 60%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언제나 뭐부터 정리하셔라? B집의 주주의 지분율 이거 정리하셔라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각각 회사의 이익을 어떤 주주가 가져가느냐 여기 써보면 다 기억나시죠? 100, 80, 20, 40, 60은 이렇게 B사의 이익에 포함시켜 주시면 된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 C사의 이익 중에서 B사의 이익으로 기술되는 부분이 여기다가 60%에 80%, 60%에 20% 따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B사의 이익에 포함해서 조정하고 배분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합동수요. 합동수요라는 것은 맨 위에 상위 지배기업이 맨 하위 종속기업의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분율을 써보면은 80%, 60%, 20%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B사의 B집의 주는 20%, C사의 B집의 주는 20% 이렇게 지분율이 계산이 되면은 다른 것들은 다 동일하지만 C사의 이익 중에서 20%가 지배기업 소유주에게 직접 흘러가고 60% 이 금액이 B사의 이익에 포함이 된다. 얘도 20%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 C사 이익 중에서 지배기업 소유주에게 바로 다이렉트로 꽂히는 금액이 있다. 요거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복잡한 지배구조에서 연결단기 순위, B집의 지분, 우리 내부거래 미실현 손익 제거하는 거 이런 것도 다 동일하지만 이런 작업을 두 번 해야 된다는 게 조금 까다로웠었죠. 그래서 그 숫자만 헷갈리지 않으면 틀릴 일이 없지만 이 연결 문제 프리트를 두 개를 실수 없이 헷갈리지 않고 작성하셔야 되는 정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잘 안 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셨던 게 바로 연결 이원법인세.
자, 연결회계에서 법인세 회계가 묻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법인세 회계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지배를 획득할 때 종속기업의 순자산 공정가치 차이 때문에 마이너스 유보의 세무 조정을 당해요. 그것 때문에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 이연법인세 부채를 이러한 종속기업의 순자산 공정가치 차이처럼 연결회계의 시작점에 반영을 해야 됐었죠. 그래서 뭐 재고산의 공정가치가 더 있다, 또는 유형산의 공정가치가 더 있다, 종속기업의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있는 것을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정가치 차이는 계속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종속기업이 자산을 처분하거나 자산을 사용하면서 비용 처리가 될 겁니다. 재고우산은 매출원가, 유형산은 감가상각비. 그러면은 이 자산의 차이가 없어지면서 유보가 추인되겠죠. 그럼 저희는 유보 때문에 인식한 이연법인세 부채를 없애주시면서 법인세 비용을 차감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이연법인세 부채에 따라서 법인세 비용이 줄어들면서 단기 손익은 늘어나는 효과를 갖게 된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을 연결 문제 프리트를 어떻게 반영했느냐? 그냥 한 줄 이렇게 추가해서 반영했습니다. 취득일의 차이 때문에 자산들을 이렇게 더 인식했다? 그럼 그 녀석의 법인세로 곱한 금액만큼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해주면 됐었고요. 마이너스 부호로. 그 다음에 취득일의 차이가 실현된다. 그러면 그 실현된 부분만큼 유보가 추인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법인세로 곱한 금액만큼 플러스로 이렇게 반영해주면 됐었죠. 이게 첫 번째 이연법인세에 대한 얘기들이었고요. 그 다음 내부거래 미실현손익. 자, 내부거래 미실현손익에서도 이연법인세가 등장했습니다. 그럼 내부거래 미실현손익 제거를 할 때 왜 이연법인세가 등장하느냐? 회계상으로는 연결실체 관점에서 이 내부거래 미실현손익은 존재하지 않는, 발생하면 안 되는, 그럼 인식하면 안 되는 손익이에요. 그래서 손익을 제거합니다. 손익을 이렇게 제거해요. 단기 손익을 줄입니다. 근데 세법에서는 무슨 소리냐? 너 내부거래 한 거, 거래한 거 맞으니까 이익 인식했으니까 세금 내야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단기 손익 줄인 거, 자산 줄인 것을 부인합니다. 그럼 플러스 유보가 발생하죠. 그럼 회계에서는 또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면서 법인세 비용을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거래 미실현손익 관련된 이연법인세 항목이 등장한다. 그럼 단기 손익 효과는 세전금액, 내부거래 미실현손익 제거할 금액에 법인세 효과, 법인세로 곱한 금액만큼 다시 되살려서, 그래서 원래 발생했던 세전금액에다가 곱하기 1 마이너스 법인세율만큼 이렇게 내부거래 미실현손익을 조정해 주시면 되겠죠. 외부 실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세전금액 기준으로 내부거래 미실현손익을 200원씩 계산했다면 법인세율이 30%라고 했을 때 이연법인세 효과를 반영한 내부거래 미실현손익은 이렇게 140원. 법인세율이 30%를 한다면 이연법인세 효과를 반영하면 140원씩이 제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실현손익, 내부거래 미실현손익까지 반영한 연결문제 프리트레는 이 자리에 그 세후 금액이 쓰인다라는 거. 간단하게 정리했었고요. 자, 그다음에 연결 현금흐름표. 이 친구들은 뭐 가볍게 봤었죠. 연결 현금흐름표에는 이제 그 일반적인 현금흐름표와 다르게 종속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거래가 등장할 수 있는데, 근데 종속기업의 주식을 많이 거래해서 지배력의 변동이 있는, 그래서 지배력을 새로 취득하거나 지배력을 상실하는 그러한 거래에서 발생한 현금흐름이 있다. 그럼 투자활동으로 분류했었고, 지배력의 변동이 없는, 아까 보셨던 종속기업 주식을 추가 취득하거나 일부 처분하거나 아니면 유상증자하거나 또는 자본거래, 자기 주식 취득하거나 이러한 지배력의 변동이 없는 현금흐름은 비지배주주와 자본거래한 것이기 때문에 재무활동이다 말씀을 드렸었죠. 기타 현금흐름 위치냐 이런 것도 정리했었고요. 자, 넘어가시고요. 그다음 역취득. 자, 역취득이라는 것은 A사가 B사를 합병한 줄 알았는데 그 실질을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B사가 A사에게 대가를 주고 합병한 것처럼 거래가 해석되는 것이 바로 역취득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A사가 B사의 자산부채를 합병해야 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B사가 A사의 자산부채를 공정가치로 합병하는 회계처리를 해야 된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친구. 이전 대가를 계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요 역취득을 회계상의 실질에 따라서 회계처리하게 되면 이전 대가를 얼마를 주느냐 이 녀석이 중요했었는데요. 형식적으로는 A사의 주식, 원래 A사 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A사의 주식을 준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금액을 계산할 때는 원칙 B사의 주식, 동일한 지분율을 유지하도록 B사의 주식을 발행해 줄 때 몇 주를 주느냐 그 주식의 공정가치로 계산하셔야 되고, 이게 명확치 않다 그러면은 A사의 주식으로 이렇게 공정가치로 계산할 수 있었다. 그것도 살펴보셨었죠. 그래서 이러한 표를 그리셨죠. 이 표를 통해 설명드리는 게 더 쉬울 텐데요. A사 주주와 B사 주주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A사 주식과 B사 주식을 각각의 주주가 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이 회계상의 법적 형식에 따라서 A사가 B사 주주에게 A사 주식을 줬을 거예요. 즉, 요거 B사 주식 없애고 A사 주식 받아가라. 이렇게 해서 형식적으로는 준 대가가 요 녀석일 겁니다. 하지만 회계상의 실질은 B사 주주에게 이전 대가를 주고 B사를 합병하는 게 아니라 A사 주주에게 이전 대가를 주고 A사를 합병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B사 주주가 받아간 것이 얼마인지가 이전 대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A사 주주가 받아간 것이 얼마인지를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뭐냐면 이 녀석. 동일한 지분율을 유지할 때 A사 주주가 B사 주식을 받는다면 몇 주를 받아갈지 그 녀석의 공정 가치가 이전 대가 계산의 원칙이 되고요. 근데 이 녀석이 명확치 않다. 그러면은 A사 주주가 가지고 있던 원래 A사 주식 이 녀석이 이전 대가가 된다. 그런 것도 계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취득에서 이전 대가에 들어갈 금액 계산해서 영업권 계산하고 사업결합의 교체를 완성하는 내용을 보셨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연결 기타 사항까지 보셨고, 환율 변동효과. 환율 변동효과에서 기능 통화의 환산, 또 화폐성, 비화폐성 항목까지 저희 지난 시간에 배우셨었죠. 그래서 요 환율 변동효과에서 다루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있었다. 외화로 일어난 거래를 기능 통화의 재무제표에 회계 처리하는 거. 그래서 개별적인 자산부채가 화폐성 항목인지 비화폐성 항목인지를 따져서 각각의 성격에 맞게 원화로 기능 통화로 환산해서 회계 처리하는 게 바로 외화 거래의 기능 통화의 환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거래를 환산한다는 측면이었지만 반면에 이렇게 기능 통화를 작성한 재무제표가 필요에 따라서 다른 화폐로 작성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재무제표를 통째로 옮겨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재무제표를 옮기는 과정은 표시통화 재무제표의 환산 또는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표시통화로의 환산 이런 식으로 이 재무제표를 통째로 옮기는 과정을 이제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개별적인 거래를 환산하는 과정과 그리고 재무제표를 통째로 환산하는 과정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따로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쪽 화폐성, 비화폐성 외화 항목의 환산은 저희 지난 시간에 배우셨고, 그다음 외화 사채의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예년보다 훨씬 더 좀 범위를 늘려서 하긴 했어요. 왜냐면 저희 재작년, 그러니까 2023년도 시험에서는 시험이 굉장히 어렵게 나와서 이제 2024년도에는 시험 쉽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작년 객관식 강의에서는 굉장히 범위를 줄였는데 올해 시험에서는 좀 다시 평년으로 돌아갈 것 같아서 객관식 요 수업에 다룬 내용들을 그냥 좀 일반적인 수준으로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이제 요 책만 보셔도 기본편 책만 보셔도 2024년도 문제는 거의 한 90% 이상 맞출 수 있을 정도. 말 문제는 또 별개 얘기긴 한데 계산 문제는 90% 이상 맞출 수 있을 정도의 커버리지 갖고 있기 때문에 요 책만 이제 꾸준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끝낼 텐데요. 일단 저희 회독을 늘리셔야 됩니다. 회독을 늘리시면서 단권화를 꼭 하셔야 돼요. 단권화를 하면 문제를 풀면서 내가 깨달았던 것들, 맨날 틀리는 거, 맨날 실수하는 거, 누락하는 거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한 오답 노트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이 오답 노트에다가 지워지지 않는 볼펜으로 막 이제 계속 덧붙여 쓰시다 보면은 내가 나중에 뭘 썼는지,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이걸 갖다가 구분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답 노트를 만드실 때 웬만하면 좀 포스트잇이나 아니면은 시트, 리갈지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 주시라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문제 풀면서 틀리셨던 분들을 계속 정리하고 이해할 수 있게 이런 내용을 좀 체크해 놓으시면은 이 회독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회독, 2회독, 3회독 늘어나면서 회독이 늘어나면서 분명히 예전에 틀렸던 거 또 틀려요. 근데 다행히 정리를 잘 해놓으셨다면은 틀렸던 것을 또 틀렸을 때 내가 왜 틀렸지? 그 틀린 이유가 무엇이지?를 인지하는데 시간이 훨씬 더 적게 걸립니다. 그래서 문제 풀고 틀린 문제를 처음에 틀렸을 때는 그 내용들 찾아보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이제 정리하고 할 때 시간이 한 문제당 뭐 한 20분 걸렸다고 한다면 그걸 정리해놨을 때 다음번에 또 틀리면은 그 한 문제 복귀하는데 5분도 안 걸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점점 회독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은 계속 말씀드리자 뭐냐면 시험 전날에 전 과목을 1회독 하시는 거예요. 시험 직전 날에 8과목이죠. 그죠? 저희 재무회계, 원가회계, 재무관리, 세법, 경영학, 경제학, 그다음에 상법이랑 정부회계. 그래서 8과목인데 그 8과목을 시험 전날에 모든 과목들을 한 번씩은 보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날 시험장에 들어가서 그 전날에 봤던 게 기억이 나서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그 과목들을 이틀에 나눠봤다? 그러면 그 전전날에 봤던 과목은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아서 다 틀리게 돼 있어요. 저희 목표는 그 시험 당일 전날에 전 과목을 다 보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회독 속도가 빨라져야 돼요. 이 문제 풀고 그다음에 그에 대해 복귀하는 그 시간이 회독 속도가 빨라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를 풀다가 틀렸을 때 그리고 함정에 빠졌을 때 왜 함정에 빠졌는지 이거 틀리지 않게 해서 어떻게 문제 풀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정리를 해 놓으셨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단권을 해야 된다 말씀드린 것이죠. 그래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공회전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공회전이 왜 공회전이냐면 문제를 풀어요. 틀렸네? 답 보니까 알겠는데? 그래서 아이 병신. 그리고 넘어가. 내가 이거 답 보면 아는데 이걸 갖다가 또 기억을 못했구나. 에이 바보. 그리고 나서 다음번엔 맞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바로 공회전의 가장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왜냐? 그렇게 하면은 다음번에 봤을 때 또 틀려요. 또 틀리고 하다 보면은 그 틀린 이유를 잡아내지 못하고 그 문제를 풀다가 계속 틀리고 시험장에서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공회전을 하지 않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틀린 이유를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은 다음번에 풀 때 안 틀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놓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틀렸지만 다음번에 무조건 안 틀린다 라고 생각하시고 정리하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서 회독 속도도 늘리고 회독 주기도 짧게 하면은 시험 직전에 전부 한 번에 볼 수 있는 단권화가 될 것이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객관식 책을 최소 몇 번은 보셔야 되냐면 3번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책을 3회독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회독은 지금 이미 수업 들으시면서 하셨고요. 강의 들으면서 시간 안 재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론 공부하시면서 이론 복습하시고 시간 안 재고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론 안 보시고 시간 안 재고 보세요. 이렇게 좀 풀린다. 그럼 이제 모의고사 책이나 기출문제집 이런 것들로 가시면 되는데 만약에 서 정답률이 좀 안 좋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론에 안 보시고 시간 재시면서 한 번 더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강의 들으면서 한번 푸셨으니까 이렇게 해서 3번은 더 해선 정도는 더 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엔 이론 보고 문제 풀면은 그래도 좀 이제 어느 정도 정답률이 나와요. 근데 이론 안 보고 바로 그냥 문제 풀이 들어간다. 그럼 그때부터 박살납니다. 그리고 시간까지 재기 시작한다. 그럼 이제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걸 이제 자기를 속이지 말고 엄격하게 해주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풀었을 때 그냥 지금 당장 문제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지금 정확한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가늠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원칙을 지켜서 꼭 회독을 올려주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좀 그 정답률이 안 나왔다고 해서 4회독 때 다시 이론 보고 문제 푼다? 이런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꼭 원칙을 지켜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정답률이 한 70% 이상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기출문제집이다. 모의고사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험 보는 요령을 좀 익히셔야 돼요. 시험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그 시험 보는 요령, 이 시험 보는 요령은 뭐 모의고사집이나 기출문제집을 통해서 익히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익히시면 되느냐? 그 시험 그 시간 내에 문제지를 3회독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볼 때는 말문제 풀면서 말문제 먼저 푸셔야 되죠. 말문제 풀면서 이 문제는 어려운 주제인 것 같네, 이 문제는 쉬운 문제인 것 같네. 그래서 쉬운 문제들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말문제를 쭉 푸시면서 계산 문제 중에서 쉽게 풀이될 수 있는 만만해 보이는 친구들을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문제 다 풀고 나면은 아마 한 10분 정도 시간이 지나 있을 텐데 말문제가 총합해서 7문제, 8문제거든요. 그리고 다 풀 때까지 한 문제당 1분을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말문제에 한 문제당 1분 넘기시면 그거는 큰일 나요. 그래서 그 회계랑 그 재무회계랑 원가액이랑 정부회계 이거 말문제 다 체크하실 때까지 이제 10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원가회계 계산 문제 풀고 정부회계 뭐 계산 문제 있나요? 정부회계 풀고 그 다음에 재무회계 돌아서 이제 계산 문제 푸실 때 아까 체크했던 그 쉬운 문제들 먼저 풀이를 하십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한 25문제 중에서 최소한 15문제 정도는 이렇게 빠르게 풀 수 있게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픈 10문제 그 10문제는 답안 작성하시면서 쉬워 보이는 것부터 순차적으로 풀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총 시험지를 3번을 봅니다. 이렇게 푸는 이유는 뭐냐면 어려운 문제는 최대한 배제하고 쉬운 문제에서 내 실력 가지고 최대한의 점수를 끌어낼 수 있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그 어려운 문제가 쉬운 문제에 뭐 배점이 2배가 이상 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 푼다고 해서 그거 5점 주는 게 아니에요. 문제 배점은 다 똑같이 3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운 문제, 시간이 걸리는 문제만 골라서 쏙쏙 얍삽하게 풀어내셔야지 그냥 어려운 문제 위에 붙잡고 있다가 시간 허비하시고 다른 쉬운 문제 못 풀어가지고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택해서 골라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만 골라서 풀시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시험지를 여러 번 보는 전략을 짜셔야 돼요. 당연히 이러기 위해서는 어느 문제가 쉬운 문제인지 어느 문제가 좀 이제 만만한 문제인지를 캐치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겠죠. 이 문제를 보자마자 이건 어려운 문제다. 이 문제를 보자마자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 이런 것들을 발라낼 수 있는 능력도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요 기출문제집이나 모의고사집을 통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얘가 요 실력이 베이스가 돼야 됩니다. 이 실력도 없는데 그냥 기출문제집 냈다 돌려가지고 이 시험 보는 요령부터 키우신다. 그럼 정작 이렇게 문제풀이 실력 오르고 나서 이 연습을 해야 될 때 문제가 다 눈에 익어서 이 연습이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나 모의고사집 같은 좋은 문제들은 아껴놨다가 요 녀석들은 한 1월쯤? 1월 중순쯤? 말씀드린 것처럼 1월 중순쯤? 그때 하셔도 충분합니다. 물론 그 뒤에 하셔도 되고요. 2월까지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시험 2주 전에? 시험 2주 전에? 그때부터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1월 이후에 무조건 하시는 게 좋다. 지금 벌써 하신다고 해서 실력에 항상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저희 객관식 과정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고요. 공부하시다가 어려우신 일 있으면 저희 단톡방 아시죠? 카톡. 단톡방 몰라요? 아시죠? 거기다 질문 남겨주시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고수분들께서 많이 답변해 주시니까 자, 편하게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까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